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좀 더워졌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은요, LA 지역이 88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거의 90도까지는 안 돼도 이게 이 정도 되면 되게 더운 날씨가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국의 중부, 동북부, 심지어는요, 따뜻하기로 유명한 남부까지 지난 주말에 한파가 덮쳤습니다. 이례적인 한파가 남부지방, 특히 플로리다 주까지 덮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깐만 그 날씨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로리다 주에는요, 기록적인 한파가 지난 주말에 덮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은 그런 평균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주로 계시는 그곳, 마로라고 사저가 있는 그곳이 저희가 있는 LA보다도 훨씬 더 추웠습니다. 네. 자, 북서쪽 차가운 공기가 확장이 되면서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미국에서 그 중부 동쪽 그리고 남쪽인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상보다 훨씬 낮은 그런 추운 날씨가 주말 동안에 이어졌습니다. 자,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 아주 그 따뜻한 곳으로 유명한 것이죠. 이 데이토나 비치는 지난 주말에 낮 기온이 화씨로 43도, 낮에 43도면 이거 굉장히 추운 건데요. 밤 기온은 밤의 최저 화씨 19도, 그러니까 화씨 32도가 섭씨로 0도잖아요. 빙점. 그런데 화씨 1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요게 이제 섭씨로 해보면 몇 도냐? 섭씨 영하 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꽝꽝 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 꽝꽝 어는 정도. 데이토나 비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평소 2월의 기온은 낮 기온이면 한 68도에서 70도 정도인데 이게 43도까지 낮 기온이 떨어진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마로라고 그 지역,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플로리다 지역의 날씨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마로라고가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마로라고 지역의 날씨만 따로 입력해서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낮 기온은 48도에 불과했고요. 밤 최저 기온은 33도.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32도가 섭씨 0도, 빙점이니까 거의 빙점까지 밤에는 내려가는 정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는 따뜻한 날씨에 사는 그런 동물들도 많은데 특히 이제 이구아나가 유명합니다, 그쪽에. 근데 이구아나들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플로리다에서는요, 1989년 이후 가장 차가운 기류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의 기온이 이제 이렇게 영하권까지 떨어지자 그 동물들, 파충류, 이구아나는 어떤 사람들은 집에다 기르기도 하잖아요. 그 이구아나까지 막 얼어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데이토나 비치, 앞서 제가 이제 화씨로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추울 때는 섭씨로 말씀드리면 훨씬 더 와 닿으실 거예요. 섭씨로 데이토나 비치가 영하 5도. 그리고 이제 밤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갔고, 멜버른 지역, 플로리다주, 호주 멜버른 말고요. 플로리다주 멜버른 지역 영하 4도, 그리고 또 따뜻한 곳으로 유명한 베로비치 영하 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다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 템파 유명하죠. 거기 프로야구단도 있잖아요. 템파베이 레이스. 그 템파 지역은 역시 따뜻해서 이게 플로리다주로 이제 각 프로 스포츠 구단 등이 겨울에 이제 전지훈련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템파에는요, 어제 눈발까지 날렸습니다. 눈발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그렇게 이구아나가 막 이게 얼어갖고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이구아나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추운 0도에 가까운 그런 기온이 이게 계속이 되면 이 이구아나 같은 파충류는 일시적으로 이 근육 조절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기온이 다시 올라가면 다시 깨어나긴 합니다만은 이 극심한 추위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그대로 폐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플로리다가 그래서 오늘 내일 이번 주 초까지 조금 더 추울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구아나가 과연 깨어날지 아니면 그대로 폐사할지 이것도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플로리다 주 하면 가장 유명한 과일 다 아시죠? 네. 오렌지, 가장 따뜻한 날씨 속에서 자라는 그 오렌지가 그 플로리다주에 이제 유명한데 그 오렌지 농사도 이 한파 때문에 지금 아주 걱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좀 소규모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좀 타격 이미 많이 받았고요. 다만 좀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다라고 합니다. 대규모로 하는 사람은 그럼 왜 괜찮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는요, 플로리다 농부들이 이 같은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한파에 대비하는 이 테크닉, 기술적인 수준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방법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 아주 신박해요. 우리도 한번 재미있거리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부들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위가 닥치면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린답니다. 아니 가뜩이나 추운데 물을 뿌리면 그게 얼어버릴 텐데 그러면 과일이 꽁꽁 얼면 못 쓰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살짝 뿌리면 이게 물이 살짝 얼면서 얼음이 나무와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오렌지 과실 같은 것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한답니다. 어찌 보면 이거 과연 그거 말이나 돼라고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북극의 그 이제 에스키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에스키모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이누이트족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데 이제 이해를 쉽게 제가 이제 에스키모라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그들 이누이트족 그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얼음 땅덩어리 살면서 그 얼음으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얼음 집이 바깥에와 공기를 차단시켜주고 요 안에 만들어진 이 공기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일종의 얼음집. 그거를 플로리다 주의 그 오렌지 나무에 그렇게 일종의 이누이트족 얼음집처럼 얼음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스프링클러를 뿌려서 일부러 얼음 얼게.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희한한 플로리다주 농부들의 그 겨울 한파 나기 방법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 대규모 농장 하시는 분들은 이 오렌지 품종 자체를 추위에 강한 소위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해서 고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 나오는 오렌지 중에서 이제 뭐 발렌시아 품종 또는 햄린 품종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이 추위에 강한 그런 품종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렌지를 이렇게 사서 까먹으려고 샀을 때는 아마 뭐 발렌시아나 햄린 품종을 흔하게 접하진 못하실 거예요. 발렌시아 품종은 좀 자주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햄린 품종 같은 건 자주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추위에 강한 이런 품종의 오렌지들은 대부분 오렌지 주스 만드는 공장으로 가기 위해서 길러지는 그런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오렌지 주스 공장으로 가는 이런 오렌지들 발렌시아, 햄린 이런 품종 추위에 강한 이런 걸 좀 선택해서 대규모 농장들은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렌지 주스 공장 같은 데는 뭐 날씨가 어떠고 저쩌고 해서 그 오렌지 공급이 안 돼서 주스가 이번 달에 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오렌지 주스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그런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오렌지 주스 공장은. 그래서 막 추워도 좀 잘하고 막 이런 그 품종을 선택해서 골라서 대규모 농장을 통해서 공장에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뭐 오렌지 농장은 그렇고요. 여하튼 이제 지난달 말부터 엊그제까지 계속 총광력, 눈폭풍, 한파 등등으로 인해서 이 미국 전역에서 이제 피해가 심한데요.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한 110명 정도 난 것으로 이제 잠정 집계가 됐고 정전은 뭐 여전히 수백만 가구가 정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빨리 요번 주만 좀 지나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좀 시간이 지나가길 기대합니다. 자, 현재 그 연방 정부는 지금 현재 아시죠? 연방 정부 셧다운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편안하게 쉬던 지난 주말 셧다운이 시작됐어요. 근데 뭐 완전 셧다운은 아니고 치안, 안보 등등과 관련된 정부 기능은 하고 온가 일부 셧다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0시 1분부터 일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요. 자, 하지만 셧다운은 빠르면 어쩌면 내일쯤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연방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달 30일까지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까지 끝내려고 했죠. 합의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민단속 요원의 그 총격 때문에 2명의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 이후에 민주당이 이민정책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특히나 국토안보부와 아이스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그 개혁안을 확실하게 갖고 오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0시 1분부터 일단 셧다운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자, 하원의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어제 공화당 표만으로 예산안을 과연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묻자 우리가 화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내일이죠. 우리가 화요일까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화당 의원이 218명이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딱 과반이긴 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예산안을 그래도 조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 그런 자신감, 이거는 근데 왜 나오는 말이냐면 fully 완벽한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일단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 2주 동안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런 국토안보부와 아이스에 대한 개혁, 요걸 2주 동안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2주 후에 완벽한 예산안을 그때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내일 2주짜리를 일단은 통과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사실 그 상원에서는 이 예산안을 지난 금요일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는 왜 못했을까요? 네, 하원은 당시 휴회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시 휴회인데 지금 뭐 전국의 한파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연방 상원이 있고 연방 하원이 있잖아요. 요건 이제 간단한 거니까 조금 제가 샛길로 세지만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연방 상원은 각 주에 주당 2명씩이죠. 작은 주든 큰 주든 무조건 한 주에 상원 의원은 2명씩입니다. 근데 상원 의원의 역할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주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작든 크든 그냥 그 주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원은 그 지역의 뭐 지역구 주민들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의 대표성을 띠고 연방에 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하원은 주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자기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은 그 지역구 주민들이 지금 한파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빨리 지역구에 가봐. 그래서 좀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휴회 때문에 이제 지역구에 막 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비행기 끊기고 뭐 열차 끊기고 대중교통 끊기고 또는 눈길이 얼고 이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하원 의원이 어제까지 지금 의회에 도착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까지. 이제 오늘 월요일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하원은 공화당 의원이 218명. 그러니까 공화당만 100% 투표하면 딱 과반입니다. 지금 이제 하원 의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435명입니다. 전체가. 그러면 435명의 절반은 몇 명이냐? 딱 435 나누기 2 하면 217.5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숫자니까 0.5가 나오지 사람은 0.5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18명이면 절반이 넘는 거죠. 과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의원 218명 갖고도 투표하면 과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 의원들의 여러 명이 지금 의회에 도착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부족한 공화당 의원 수가 있고, 뭐 그러면 민주당은 다 왔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걱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몇 명의 의원들 플러스 뭐냐? 공화당 의원 218명이라고 해도 100% 지금 이 예산안에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명, 두세 명의 이 예산안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기권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의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착하지 못한 의원들, 그래서 투표에 참석 못하는 의원 플러스 내심 찬성하지 않아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표를 던질 그런 생각이 되는, 예상이 되는 공화당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이런저런 걸 계산해 보니까 공화당 표만 갖고는 지금 안 되겠다. 218이 안 되겠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좀 공화당한테 찬성을 던지는 이탈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탈표,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공화당 지지표를 던져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를 해도 100% 지금 공화당 안이 통과되리라고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날씨와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 차이 등등. 자, 그래서 앞서 435명 전원이 출석해서 218명 공화당 의원이 전원 찬성을 던지면 모를까 지금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라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서는 민주당도 2주 동안 협의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해서 뭐 공화당 의원이 뭐 눈길 때문에 한파 때문에 의회에 오지 못하고 뭐 그런 의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일정 부분 몇 명이 공화당 쪽에 표를 던지는 의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표결해서 통과될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통과시킨 후에 민주당이 아이스 개혁안, 국토안보부 개혁안 등에 대해서 좀 터프하게 몰고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완벽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시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이게 너무 셧다운 상황이 오래가면 결국은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지고 월급 못 받는 연방 공무원들 생기고 막 이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이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 먹고 하면 결국은 이제 민심이 이탈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민주당도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 셧다운 상황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일단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그리고 이제 2주 동안에 협의할 때 그 협의가 절대로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요구하는 게 뭐냐? 이민단속 요원의 바디캠 의무화 여기 다 달고 다닐 것.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정당하게 단속 행위하면 달고 다니면 되지 왜 이렇게 안 달고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또 그런 활동을 하는 요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100%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는 상황이라든지 나한테 뭐를 막 던져 시민이 막 그런 상황인지 내가 만에 하나라도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에 좀 실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바디캠 다는 걸 그렇게들 싫어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뭐 아이스 요원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민주당은 그 바디캠을 전원 다 착용하는 걸 의무화하자라는 걸 내걸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쉬운 합의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아이스 요원들 막 하잖아요. 그 아이스 요원들 마스크 전원 착용하지 말 것. 이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분증을 착용할 것. 그리고 법원에 영장 없는 체포는 절대 하지 말 것 등등을 요구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법적으로 당연한 것 같은데도 지금 상황에서 요게 이제 공화당 쪽이나 이쪽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2주 동안에 이걸 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좀 터프하게 나갈 것 같고 공화당의 반발도 좀 심할 텐데 지금 그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 들끓고 있고 막 이래서 공화당이 전보다는 조금 몇 발은 좀 양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그러면 몇 개는 받고 몇 개는 양보 안 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네 개 중에서 어떤 걸 공화당이 받아들이고 어떤 걸 안 받아들일지 요게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임시 예산안 투표 결과 나오면 또 당연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 부분을 놓고 이제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공화당에서 뭘 받아들이고 뭘 안 받아들일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스 요원들 마스크 복면 절대 못 쓰게 되는 안 쓰는 그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절대 또 그걸 안 받아들일지 이제 궁금하죠. 이런 부분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진담 같은 농담 또는 농담 같은 진담 이게 지난 주말에 또 이제 화제거리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연준 의장이 된 후에 그 후에도 그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그에게 소송을 걸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연방 준비제도 연준 페드 의장한테 소송을 건다는 건 뭐 여태까지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웃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 한 사교 모임 알파알파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계의 초거물들 또 재계의 총거물들만 모이는
초 VVIP 친목 모임입니다. 이 알팔파 클럽의 이 비공개 만찬에서 이 케빈 워시 연준 후보자에 대해서 연준 의장 후보자. 자, 연준 의장 역할에 그는 딱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가 연준 의장이 된 후에도 금리를 안 내리고 뻗팅기고 있으면 내가 수해버릴 거야라고 막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래가 좀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농담이냐 진담이냐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이게 뭐 진담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미국의 그 정재계의 거물들만 모이는 이 알팔파 클럽은 원래가 이제 연례 만찬 연설할 때 뭐 농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뼈 있는 농담. 그래서 참석자들을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을 대놓고 막 놀리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농담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유명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연설에서 공화당의 정통 보수 이 사람을 뭐 공화당으로서 조금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통 뭐 극우까지는 아니어도 정통 보수 공화당입니다. 대표적인 인사죠. 밋 롬니 전 상원의원. 이 사람을 대해서 밋 롬니 그는 극좌야 좌파야 막 이렇게 얘기해서 막 웃었습니다. 100% 농담이죠. 밋 롬니를 뭐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눈치만 설설 봐.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사람들이 껄껄 웃으면서 농담으로 넘겼는데 세 번째 한 말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된다음에도 금리 안 내리면 내가 수해버릴 거야. 이 말은 사람들이 딱 웃다가도 야 저건 진짜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담인 듯 농담이냐 농담인 듯 진담이냐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정답을 못 찾고 있어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도 다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게 진담 같은 농담 같아요? 아니면 농담 같은 진담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진전이라기보다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종의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덴마크와의 그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합의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합의가 돼가고 있지? 드디어 그린란드를 그 사람들이 판다 그랬나? 지금 가격 협상 중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막 묻습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우리는 협상을 시작했다. 모두에게 좋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궁금해 죽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과 덴마크가 실제로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최근에 시작한 것만큼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자,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좀 예측해 본 건데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당장 그린란드를 사고 파는 문제가 협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덴마크는 이제 뭐 이런 걸 요구하겠죠.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영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 미국도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우리와 하는 것 우리는 환영하지만 그린란드는 덴마크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점은 명확히 하고 그린란드 얘기를 하자. 아마 이런 걸 그 덴마크는 요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미국에 대해서 북극 안보 그리고 외교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덴마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덴마크를 사겠다 또는 무력으로 점령하겠다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하니까 이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례 미팅을 갖자. 요런 걸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례 미팅을 갖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자라고 하면 뭐 이거를 싫어. 거부할 거야라는 거부할 명분은 또 좀 요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덴마크가 거부하기 힘든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기적인 회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정기 회의 협의체 같은 걸 만들자 뭐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렇게 어프로치 하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한 말은 이런 어떤 정기적인 회의, 정기적인 협의체
갖자라는 데에 대해서 덴마크가 노를 못했으니까 아마 그게 잘 돼가고 있다라는 게 아마 그걸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요 협의 문제도 진행 상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 워싱턴 DC의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같은 거의 똑같은 건축물을 짓는 문제가 지금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 개선문 이미지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거나 올린 게 아니라 실제로 워싱턴 DC의 개선문 같은 걸 만들면 요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건축 설계 회사에서 그 청사진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올린 겁니다. 해당 이미지는 지난해 9월 워싱턴 DC의 건축 설계 기업인 해리슨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공개한 바 있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번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게재한 것입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독립 250주년, 미국이 독립한 연도가 언제인지 아시죠? 1776년 1776. 그런데 올해는 2026년이니까 빼기 하면은 250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독립 250주년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250주년을 기념해서 그 독립 개선문, 독립 개선문? 여하튼 워싱턴 DC의 개선문을 커다랗게 만드는데 무려 그 높이를 250피트 높이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보도에 따르면 개선문은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그 사이쯤에 위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65피트 규모의 개선문, 그리고 123피트 규모의 좀 더 작은 규모의 개선문 디자인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규모의 디자인을 다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서 결국은 가장 큰 규모를 선호했고, 그러면서 이왕이면 크게, 이왕이면 높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왕이면 높일 거 뭐 270, 280도 아니고 그렇다고 220도 아니고 250주년 기념해서 높이를 250피트로 맞춰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피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250피트면은 얼마나 높은 거야? 라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백악관의 높이는 지금 한 70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링컨 기념관은 100피트 높이입니다. 뭐 백악관이나 링컨 기념관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백악관보다는 한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일대에 있는 어떤 건축물 중에서는 어찌 보면 뭐 그 모뉴먼트, 워싱턴 내셔널 모뉴먼트 빼고는 제일 높은 그런 건축물이 될 전망입니다.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그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이때야말로 딱 250주년 생일날이잖아요. 그 독립기념일을 전후한 시점에 워싱턴 DC 일대에서 파격적인 이벤트 개최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에요. 네, 그래서 80세 생일입니다. 그 본인의 생일을 맞아서 백악관 경내에서 나 생일날 또 이런 걸 하시는 분은 처음 보네요. 종합 격투기 대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또 UFC 매니아잖아요. 종합 격투기 대회인 UFC 그 경기가 백악관 안에서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날 치러지게 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격투기 대회가 열리는 기록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중순에는 워싱턴 DC 일대에서 독립 250주년을 기념한 인디카 경주 대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뭐 하여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 또 출신이신지라 이런 이벤트에 또 능하니까 이런 이벤트를 여러 가지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2028년 대통령 선거 시동이 서서히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조용한 것 같은 민주당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 2028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첫 후보 선출 경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2028년 대선을 위한 민주당 내 첫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신청한 12개 주의 신청서를 받아서 지금 심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에서 민주당 경선 대회를 제일 먼저 열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서를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각 주 민주당 지부가 보낸 겁니다. 12개 주가 그렇게 보냈어요. 이를 통해서 초기 경선 일정을 이제 민주당이 확정할 방침인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당내 대선 후보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어디서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이오와 코커스.
아이오와에서 당원 대회를 제일 먼저 엽니다. 근데 조그만 주인데도 이제 그 전통적으로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를 갔습니다. 코커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원 대회, 전당대회라고 볼 수 있고, 뉴햄프셔주는 프라이머리, 이건 예비 선거라고 볼 수 있죠. 요거의 차이점은 뭐 나중에 그때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오와주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신청서를 받아갖고 심사해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난 2024년 대선 때도 좀 바뀌었죠. 그때 이제 인종적인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는 주에서 첫 번째 경선을 해야 한다라고 바이든 당시 후보가 막 포스해서 그때 첫 경선지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로 바꿔서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 때. 그때 이제 뭐 물론 패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아이오와 주는 인구가 90%가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시 후보가 여기서 질 것 같거든요. 좀 위태로 아무리 민주당끼리만 한다 하더라도 좀 불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꿨는데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 잘 안 됐죠. 여하튼. 뭐 당내 경선을 뽑는 거니까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본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얘기고요. 여하튼 그때 이제 그렇게 바꿨습니다. 2024년 때는 아이오와가 아니라 처음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번째 경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경했던 2024년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이제 오는 2028년 대선 때는 경선 일정을 또다시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그 첫 번째 경선을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에서 제일 먼저 민주당 경선을 치르고 싶어요라고 신청서를 제출한 주는 아이오와 주 당연히 냈고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도 당연히 냈습니다. 그 외에 델라웨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이제 나오나 한번 보세요. 델라웨어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 그리고 일리노이 시카고가 있으니까 일리노이 계시는 분 많으시겠군요. 그리고 미시간주 또 네바다주 뉴햄프셔주 뉴멕시코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그리고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지금 이제 요 정도의 주가 제일 먼저 민주당 경선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심사 중에 있어요. 어디서 먼저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주에서 내가 이기면 기세를 잡을 수 있어 뭐 이런 너무 결정적인 그런 주는 처음에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주보다는 조금 중간급 규모의 주 뭐 이런 데서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버지니아나 무슨 네바다, 뉴햄프셔 이런 데서 하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심사 중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디가 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들 주가 민주당 경선을 우리 주가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경선을 치르는 그런 주들은 대선 후보의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입되는 어떤 재정적인 투자 같은 것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주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현재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서 올해 안에 이제 이 선거는 2028년이니까 올해는 2026년이니까 올해 안에 민주당 초기 첫 번째 경선을 치를 주 한 4개 정도를 올해 안에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완전히 그중에서 하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주말 텍사스주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네. 알게 모르게 그 텍사스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텍사스주 제18선거구라는 곳에서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가 뭐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격차, 의석 수는 이제 하나 줄어들었죠. 자, 어제 치루어진 텍사스주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습니다. 텍사스주 18선거구는 사실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메네피는 공화당 후보한테 이긴 게 아니라 거기 민주당 후보인 어맨다 에드워즈를 상대로 이겨서 당선이 된 건데 사실 18선거구는요 민주당 소속의 실베스터 터너 전 의원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있던 곳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실베스터 터너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민주당 의석수가 하나 줄었잖아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그 줄어든 걸 이번에 다시 민주당 후보가 되면서 채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공화당 의원을 떨어뜨리고 된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여하튼 공석 때문에 줄어들었던 민주당 하원 의원 자릿수를 하나 더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자, 메네피 의원의 당선으로 연방 하원의 의석은 자, 앞서 말씀드렸죠. 공화당이 218명이라고요. 자, 공화당이 218석. 그리고 그 지난 주말 전까지는 민주당이 213석이었는데 그래서 5석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석이 메꿔지면서 민주당 의원이 214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4석 차이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원은 총 435석인데 현재 3석은 또 공석입니다. 218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21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432죠. 432. 435에서 3명이 비네? 네. 3석이 지금 또 공석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3석이 또 모두 선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민주당으로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그러면 217석. 공화당은 여전히 218석. 그래서 공화당의 한 석이라도 많은 어떤 다수당의 지위는 달라질 일은 없다. 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끝으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릴 텐데요. 홍콩 영화배우 주윤발과 관련돼 있는 건강 소식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윤발,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옛날에 홍콩 영화배우 주윤발 그 영화 보면 우리가 그때 다 주윤발이라고 불렀죠. 이름을 주윤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한국식으로 발음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초우윤 팻이라고 하죠. 초우윤 팻. 네. 거기 그 이름에 팻이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초우윤 팻. 그런데 주윤발, 이 초우윤 팻이 절대 팻이 아닙니다. 굉장히 스키니해요, 지금. 나이는 지금 70세입니다. 올해 70세인 홍콩 배우 초윤 팻, 주윤발이 최근 그 10km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노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를 독려해서 지난 주말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홍콩 배우 주윤발은 최근에 열린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 마라톤, 요게 이제 10km짜리예요. 그 10km 부분에 참가를 했습니다. 2시간 24분 33초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보통 42.195km를 프로 마라톤 선수들이 2시간 9분 10분에 뛰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보다 더 늦은 시간을 10km밖에 안 뛰었으니까 너무 천천히 뛰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사실 10km 마라톤이라는 것은 누가 빨리 뛰기 대회라기보다는 정말 천천히 건강을 위해서 웃으면서 완주하는 게 목적인 그런 마라톤입니다. 네, 마라톤이라고도 그렇죠. 건강 달리기 대회, 건강 천천히 달리기 대회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주윤발은 70세의 나이로 이렇게 10km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러는데 주윤발이 마라톤 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자, 그럼 노년층과 달리기의 문제를 잠시 보겠습니다. 아니, 70세의 나이에 그렇게 뛰어도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뛰는 건 무리야 라고 너무 겁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주의할 점도 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뛰어서는 안 되지만 절대로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뛰는 거는 안 돼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노년층은 노년층이 러닝 같은 걸 달리기 같은 걸 할 때 물론 달리기라고 해서 빨리 달리는 거 말고 조금 느린 템포로 빨리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그렇게 좀 천천히 뛰는 그런 러닝은 오히려 무릎이나 관절이 손상될 것이다라는 우려와는 달리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험볼트 주립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의 러닝은 오히려 걷기 능력과 또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연령대에서도 주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뛰는 운동을 하는 그런 노년층은 일반적으로 걸을 때도 다른 나이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힘들어하지 않고 또 운동을 하지 않는 어떤 다른 젊은 층과 비슷한 수준의 이 걷기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보건원의 연구에서 보면 취미 수준의 러닝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뛰는 거 말고요. 취미 수준으로 이렇게 뛰는 그런 러닝이 골관절염 발생률을 증가시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러닝 그룹에서 즉 좀 뛰는 걸 취미로 갖는 그런 그룹에서 무릎 통증 및 관절염 발생률이 훨씬 낮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릎 관절염이 있더라도 러닝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베일러 의대 연구에 따르면요, 50세 이상 무릎 관절염 환자 중에 러닝을 하는 사람은 무릎 통증 악화나 골 관절염의 구조적인 진행이 훨씬 더 뛰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느리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관절염이 좀 시작됐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천천히 뛰는 걸 하면 아무것도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난 뛰면 안 돼라고 해서 안 뛰는 사람보다 진행되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통증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줘서 기존 골관절염이 있더라도 적절한 달리기는 관절을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강화시켜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러닝은 또 당연히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굉장히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체력에도 체력이지만 사실 정신 건강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조금 빨리 걷기 하다가 조금이라도 무리하지 마시고 한 1분이라도 살짝 뛰었다가 집에 들어와 보세요.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이. 그러면 하루는 1분, 그 다음날은 좀 2분, 그 다음에 2분 반, 3분, 4분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면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은 30대, 40대 이때 거의 한 20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달리기를 했는데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못했던 게 오래 달리기였어요. 다른 거는 큰 문제 없이 다 잘했는데 오래 달리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는 이 오래 달리기에 대한 좀 약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30대 초반인가요? 좀 골치 아픈 일들도 있고 회사에서 좀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내가 회사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갑자기 집 밖에 나가서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분도 못 뛰겠더라고요. 5분도 못 뛰겠는데 쭉 뛰다가 보니까 5분이 6분 되고 6분이 8분 되고 8분이 10분 되고 그러다 보니까 2, 30분 뛰는 건 매일 아침 뛰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바빠서 못 뛰면 밤에라도 뛰고 심지어는 제가 1996년 그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애틀란타 올림픽 했었잖아요. 그 올림픽 취재하느냐고 한 달 동안 애틀란타에 아파트 잡아놓고 한 달 동안 특파돼서 거기서 있었는데 특파돼서 한 달 동안 애틀란타에 있는 그때도 제 가방에 그 러닝화를 가져가서 밤마다 애틀란타 알지도 못하는 동네 밤마다 뛰고 그럴 정도로 일종의 중독이 걸렸을 정도로 뛰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뛰고 나잖아요. 그리고 와서 샤워 탁 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뛰는 걸 그게 한 번도 안 뛰었다라면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잠깐 걷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좀 빨리 걷다가 집에 들어오기 한 1분 전에 확 좀 살짝 좀 뛰어서 들어오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점도 있죠. 노년의 경우에 발목 부상이나 또 뛰다가 탁 걸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또 근육 손상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러닝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걷다가 조금 빨리 걷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뛰시라고요. 그렇게 근육을 준비 운동을 잘 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금 30초나 1분도 안 되는데 뛰기 시작한 직후에 가슴 통증 같은 게 온다라고 생각이 들면 곧바로 멈춰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마이클 프레드릭 박사는요. 50세 이후에 오히려 50세 이후가 되는 시점부터 오히려 러닝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 넘고 60 넘었으니까 난 이제 러닝은 이만 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50세 이후 60, 70대가 오히려 물론 자신의 체력에 맞게 더 중요한 게 러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뛰면서 조금씩 속도를 늘리고 조금씩 거리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걷기보다는 좀 빨리 걷기, 조금 빨리 걷기보다는 좀 천천히 뛰기, 요런 순서로 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이제 프레드릭 박사가 한 말입니다. 네.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